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 협력실 김경옥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장품 수출 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약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세션 1에서는 연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가 진행되고요. 세션 2에서는 사전에 취합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연사님께서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강의를 맡아주신 트리니티 컨설팅의 조석재 대표님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수출 해외 투자 사업 UA 주재원 체코 불가리아 현지 법인 대표를 거쳐 한국 GM에서 시장 조사, 영업 마케팅 기획, 브랜드 마케팅, 국내 영업, 네트워크 관리를 담당하신 바 있으시고요.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 프로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석재라고 합니다. 모두의 김경옥 실장님께서 소개해 드렸듯이 여러분과 같이 오늘 수출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이 웨비나에 참여하기 전에 화장품 수출에 관해서 몇 가지 데이터를 좀 확인을 좀 해봤어요. 보니까 작년에 물론 아직까지 확정 시점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화장품 수출적이 무려 85억 불 정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2022년, 작년이 상당히 좀 어려운 해였던데, 2022년보다도 무려 한 7% 정도 수출 금액상으로 성장을 한 한 해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400억 불 정도 좀 기억을 좀 하고요. 이 부분이 2022년도 대비해서 7% 이상 감소한 실적을 좀 이해를 좀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역 수지 적자 자체도 총체적으로 한 100억 불 이상의 무역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인 경우에는 작년에 85억 불 수출에 전년 대비해서 7% 성장을 했고 또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수입 실적 대비 무려 70억 불 이상 수출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화장품 수출 자체가 작년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공헌 바는 아주 지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화장품 업계, 특히 수출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좀 대단하고요. 그런 여러분들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고 성과가 2024년도 올해에도 좀 반영이 좀 돼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품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경우에는 실적으로 김용호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트레이드 프로 무역협회 쪽에서 주관하는 프로인 트레이드 프로 쪽에 전문 수출 상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회사 대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종합상사는 무역회사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어떤 수출 산업의 역군이었고요. 종합상사 주식회사 대우를 통해서 한 35년 이상 공직을 좀 하면서 물론 그 와중 이제 제조업도 자동차 제조업도 좀 했었고요. 그 와중에 그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수출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경험으로 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근무를 좀 트레이드 프로의 전문 위원으로 좀 활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한 20개월 정도 좀 됐고요. 그동안에 수출 상담하는 상담 내역을 좀 보니까 한 2천 건 이상의 어떤 실적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전화 상담, 아니 채팅 상담, 화상 채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했고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화장품에 관련된, 물론 현지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화장품 수출 꿈꾸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도 있었고요. 또 해외 기업들하고 많은 어떤 접촉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품목 자체가 수출 시장에 있어서 우리 경쟁력 있는 상위품더러 품목 자체가 의약품, 식품과 더불어서 아주 어려운 품목을 좀 이해를 좀 하게 됐어요. 화장품 자체가 일부 뭐 일반 화장품도 있지만 기능성 화장품도 좀 있고 따라서 현지 국가에 수출할 때 의약품에 법원한 여러 가지 수입 요건이라든가 수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면서 작년에 85억 불 수출
국가 개수는 한 160개 이상이 좀 되는 걸로 기억을 좀 하고요. 하나 더 그 말씀드려야 될 게, 전 세계, 물론 뭐 많은 화장품 수출 국가가 있지만은 프랑스, 미국 다음간 3위 국가로 등극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합니다. 여하튼 그 화장품 업계 종사진 여러분들이 노고가 정말 대단했고요. 제가 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수출 계약서 관련해서 김교국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을 섹션 2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수출 계약서 그 자체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어떻게 본다면 좀 이론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접해보기도 싫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의도적으로 좀 회피하는 경우도 좀 있었죠. 근데 수출 계약 그 자체는 아시겠지만은 수출 시작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출 시작을 할 때 일반적인 수출 계약뿐만 아니고 좀 더 고도화된 또 복합적인 그런 어떤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수출 계약에 있어서 익숙해지시는 게 향후 화장품 수출에 있어서 많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모두가 좀 길었고요. 그럼 좀 강의를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목차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서 무역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좀 보겠고요. 계약의 기본 개념, 종류, 특징, 다음에 법적인 특성하고 무역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 또 무역 계약의 내용하고 체결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독점 계약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쟁점 사항만 좀 보도록 좀 하겠고요. 이걸 마치게 되면은 Q&A 여러분의 질문을 좀 통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고 또 주시는 여러 채팅사항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대화 좀 나누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는 무역 절차 중에 수출 거래 구조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수출 거래에 있어서 절차적인 내용이 수출하는 사안의 입장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이 어느 부분, 어느 절차적 내용과 연결이 좀 되는지 그걸 좀 명확히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절차적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좀 않겠고요. 우선적으로 거래처, 그러니까 시장 조사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 되고 거래처에 대한 신용 조사를 좀 해서 이 거래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신뢰성을 갖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계약을 좀 체결하게 됩니다. 이 수출 계약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죠.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좀 하겠고요. 수출 물품을 준비를 하되 일반 제조 회사가 있고 또 완제품을 구매를 해서 수출하는 회사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제조사, 완제품 구매에 있어서도 물품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내수상 아니면은 또 수입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계약 요건이 좀 있죠. 그 부분도 같이 좀 봤으면 좀 좋겠고요. 물품이 준비가 되면은 검사 포장을 통해서 통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운송 계약과 적하 보험 계약을 또 맺게 되죠. 이 부분도 수출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좀 될 겁니다. 이거를 선박이라든가 항공기에 탑재를 좀 하고 또 이 탑재한 내용이 신용장 거래 또 기타 송금 거래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 계약을 좀 체결을 좀 하게 돼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도표상으로 해서는 신용장 방식, 그다음에 DADP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은행을 경유하는 어떤 결제 방식이 좀 되겠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OA, 이 오픈 어카운트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TT,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그래서 이제 송금 방식이 좀 되겠죠. CAD, COD 아시겠지만 이게 서류 인도 조건, 또 이거 화물 인도 조건으로 관련되는 어떤 송금 거래 방식에 있어서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자, 수입자 직접 결제를 하는 그런 결제 형태가 좀 됩니다. 이런 형태를 좀 통해서 물건을 송부를 하고 다음에 수출 서류가 수입자한테 전달이 된 후에 수입자 물품을 수령을 좀 하게 되고 물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클레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고 또 이거는 법적이라든가 일반 상업적인 해결을 거치게 되겠고요. 이게 해결이 되고 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으로 수입업자가 내수 판매를 하게 되고 또 수출업자인 경우에는 대금 회수라든가
또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물품 공급, 물품 구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역금융 쪽의 내용들을 상환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봤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어떤 물품 공급 계약, 물품 매매 계약에 적합하겠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수출과 수입 계약이 좀 될 겁니다. 이걸 하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파생되는 어떤 계약의 형태가 우선적으로 매도인인 경우에는 물품 공급업자를 통해서 물품 공급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든지 아니면은 수입 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공급을 받든지 이런 절차적 추가적인 계약 형태가 좀 발생이 좀 되게 되고요. 수입자인 경우에는 만약 그 신용장 계약일 경우에는 그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신용장 계약 형태도 발생이 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서 그 물품이 준비가 돼 있고 다음에 그 결제 수단이 완비가 좀 돼 있을 때 그 매도인은 운송 계약을 체결 좀 하되 그 C 조건, D 조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거예요. 인코텀스상의 C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는 CNF라든가 CFR, CIP 그 조건이 좀 되어 있고 다음에 옆에 보시는 그 E라든가 F 조합은 X 워크 조약 또는 F인 경우에는 FOB, FAS로 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 그 거래 조건에 따라서 운송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 좀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보험 계약도 체결 좀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계약의 구조가 그 전체적으로 그 그려지게 되는 구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그 무역 관련 계약의 종류에는 상당히 많은 계약이 좀 있겠고요. 이게 단순한 어떤 물품 수출 계약뿐만 아니고 복합적인 계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특정 거래 형태의 여러 가지 수출, 무역 거래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 일본의 그 오퍼시트, 이거는 그 수출입자가 동시에 개별적으로 같이 좀 발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프로포마 인보이스인 경우는 특히 수출자가 발행할 수가 있는 어떤 계약 형태가 좀 되겠고, 퍼체이스 오더, 퍼체이스 컨택트는 구매 계약서,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보내는 그 일종 약정 형식이 좀 되겠고요. 세일즈 컨택트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 이 중에 그 4번하고 5번인 경우에는 그 에이전시 어기먼트, 디스피터시 어기먼트도 하나의 그 무역 관련 계약의 한 부분으로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른 그 각도에서도 볼 수가 좀 있겠는데요. 수출하는 업자 입장에서 수입국의 그 대리점이라든가 판매점 계약 그 자체도 무역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이 좀 되기 때문에 대리점 계약서, 판매점 계약서도 무역 계약의 한 틀로 좀 집어넣고요. 기타 이제 수출 대행 계약서 중에는 이제 완전 수출 대행 계약서, 그다음에 그 로컬 AC라든가 내국 시용장 위주의 어떤 수출 대행 계약서 형태, 대행 계약서가 있겠고요. 수입 대행 계약서도 수입 그 대행업자가 실제 그 실수요자하고의 체결하게 되는 수입 대행 계약서도 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수출 물품 공급 계약서, 이거는 그 수출자가 국내의 그 물품 공급업자 제조사를 포함을 해서 수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출 물품 공급 계약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번부터는 그 특정 거래 형태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위탁 가공 무역 계약서, 수탁 가공 무역 계약서, 위탁 판매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는 약간 다른 형태지만은 모든 그런 거래 형태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 좀 되겠고요. 또 이제 합작 투자 계약서, 현지 투자 상에서 예를 들어서 세일즈 네트워크라든가 판매점을 개설 좀 할 때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도 그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많은 수출자가 있기 때문에 JB 어그리먼트도 하나의 그 무역 계약의 한 부분으로 좀 봤고요. 기술 제공, 기술 도입 계약서도 무역 관련돼서 수출자, 수입자, 무역인들이 서로 그 제공할 수 있는 기술도 하나의 그 무역의 한 항목으로 봐서 기술 제공 도입 계약서도 무역 계약의 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임대 수출, 임차 수입 계약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물품의 소유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수출자, 수입자한테 이전되는 게 아니고, 원래 공급하는 수출자라든가, 원래 공급하는 수출자가 그 갖고서, 그거를 그 수출한 형태가 임대 수출, 임차 수입 계약서도 좀 있겠고요. 또 그 이외에 물류업자랑 체결하는 운송계약서, 다음에 보험에 관련된 적하보험 계약서, 다음에 수출보험 계약서는 결제 대금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수출보험 계약서도 좀 있겠고요. 다음에 금융거래에 관련된 신용장 계약서, 다양한 형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여러분께서 향후에 좀 접하시게 좀 되겠는데요. 오늘 모든 사항을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가장 그 기본적인 계약의 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그 이론적인 내용이 좀 됩니다. 이거는 그 구성상 제가 좀 서술 좀 해놨고요. 이런 데서 익히 접하고 있는 부분이 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 좀 드리진 않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종류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기능적 그 형태뿐만 아니고 내용상의 물품 매매,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제공 계약, 플랜트 수출 계약, 신용제한 계약, 특수 계약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다는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무역계약의 특징은 이게 그 이론적인 내용이 좀 되겠는데요. 사실 그 무역계약을 할 때 그래서 해상 운송이라든가 보험 금융 등 실적으로 이게 영미법계 국가의 주도적 어떤 관련되는 법 규범들이 좀 되죠. 그래서 무역계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이 영미법, 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대륙의 성문법, 다음에 영국, 미국의 어떤 그 판례법 기준에서 크게 부분이 좀 부분이 되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영미법 원칙의 우세가 좀 많이 반영이 좀 된다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좀 되겠고, 두 번째 당사자 간 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자유계약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수출자, 수입자, 또 여러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그 사적인 계약의 원칙이 적용이 좀 되겠고, 대신에 법에 의한 강제가 곤란하다는 점은 이게 그 원거리 격제 있는 국가 간의 그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일반 국가에서 법에 의한 강제력이 실현이 좀 곤란한 경우가 좀 되겠고, 또 일반 국가에서 자국의 이해, 또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그 사적인 계약을 예를 들어서 무효화한다든가 아니면 사적인 계약을 변형을 시키는 그런 주권 간섭의 가능성도 상당히 큰 그것이 그냥 무역계약의 특징입니다. 이런 그 법적 적용의 불확실성을 좀 감수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통일 규칙하고 협약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CIGS, 이게 국제물품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엔나 협약이라고 좀 하고요. 또 하나가 그 무역 조건 해석에 대한 규칙으로 해서 인코텀스, 여러분들이 그 많이 사용하는 그 인코텀스 가격 조건에 대한 해석분이 좀 되겠고요. UCP 600, 이거는 그 신용장 통일 규칙, 그다음에 그 ISPP, 국제표준은행 관행, 이거 이외에도 그 해상법, 국제항공 관련해서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 의정서, 보험법, 국제사법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CIGS, 다음 인코텀스, 다음 신용장 통일 규칙인 UCP 600에 대해서는 수출하신 분, 꼭 화장품뿐만 아니고 무역 거래를 하신 분들은 꼭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죠. 물론 이게 각각 그 특징이 좀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CIGS하고 인코텀스인 경우에는 CIGS는 그 유엔 협약이고 인코텀스인 경우에는 국제상업회의소 ICC라고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라고 얘기 좀 하죠. 거기서 룰이 좀 되는데 각각의 성격이 좀 틀리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각각의 어떤 그 적용된 성격이 틀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국제무역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당사자로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 규칙에 대한 균형도 가능할 뿐더러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 대응도 하고 또 가장 적절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고요. 여러분들 개별적 노력을 개별적으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계약의 특성은 그 일반적으로 낙성계약,
이 단어상의 어구성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낙성 계약을 한다는 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 청약에 의해서 승낙을 통해서 성립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좀 되겠고요. 쌍무계약, 이거는 그 편무계약과 다르게 수출자, 수입자가 양 당사자가 그 권리와 의무를 생성시키면서 맺게 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고요. 유상계약, 이거는 그 대가적 관계는 그 뿔을 서로 간에 교환을 좀 하게 되고, 분류식 계약, 이 부분은 그 형식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 문서뿐만 아니고 구도에 의해서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표정이라든가 행동에 의해서도 명시적 내용, 묵시적 계약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부분이 됩니다.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식계약, 이거는 이론적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당사자의 청약이 있고 피청약자의 승낙,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그 과정을 거쳐서 무역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요건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약인데, 청약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의하는 계약의 의사 표시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승낙인 경우에는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의 의사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겠는데요. 불확정 청약, 확정 청약, 반대 청약, 청약 유인. 이제 불확정 청약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청약입니다. 프리 오프라고 얘기를 좀 하고, 확정 청약인 경우에는 펌 오퍼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무역 거래했을 때 많이 사용을 좀 하실 거예요. 확정 청약 그 자체는 일정한 그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는 청약자가 그 조건을 변경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 무역거래를 할 때 여러분께서 그 확정 청약 형식에서 많이 그 오퍼시트를 좀 하겠고요. 반대 청약인 경우에는 이 청약을 받은 그 당사자가 청약된 조건의 일부를 조정을 한다든가 변경을 했을 때 그 반대 변경을 하고 그걸 다시 청약자한테 제안을 했을 때 해들 그 반대 청약이라고 명칭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아래 나와 있는 청약의 유의는 청약과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예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라든가 가격표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많은 그 시중이라든가 바이어한테 뿌릴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 카탈로그 또는 그 가격표를 보고서 흥미있는 구매자가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되겠죠. 승낙인 경우에는 그 청약에 대해서 무조건적 절대적인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승낙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청약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어떤 반응을 한다든가 거기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CISG 형식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청약과 부작위 그 자체도 예를 들어서 그 승낙으로는 침묵의 승낙은 그 불인정으로 침묵으로 해서 승낙이 됐다고 간주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승낙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승낙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침묵이라든가 또는 부작위, 행동을 하지 않아서 승낙이 됐다고 간주가 되는 것은 국제무역 결의성에 있어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낙인 경우에는 시적으로 그 청약을 받은 조건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반대 청약이고요. 청약받은 내용의 그 조건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해서 다시 청약했을 경우에는 그냥 반대 청약이겠고요. 반대 청약을 받은 원래 그 청약자가 승인을 해야 되는 승인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절차 요건이 좀 다시 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 승낙. 이거는 그 청약된 내용 중에 일부분만 승낙을 했을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새로운 청약으로 해서 원래 그 청약을 했던 사람이 부분 승낙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승인을 하느냐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계약의 성립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CISG, 국제 물품 매매 협약이 되어 있고요. 이 협약과
우리나라의 그 민법과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향후에 그 무역거래라든가 무역거래상의 그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국내법에 의해서 국내 해결된 경우가 있겠고요. 국내법에 의해서 해외에서도 그래서 중재하든가 판결을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때 적용되는 그 법규에 대한 차이점, 특히 우리나라 민법과 상법과 국제협약 국제협약과의 차이점을 좀 말씀 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의사 표시의 그 효력 발생,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약과 승낙이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국제협약에서는 도달주의, 그 청약과 협약이 발신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입니다. 그 피청약자한테 그 도달했을 때, 그때 그 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그 민법에서는 도달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칙에 대해서는 그 인정을 해주되, 단, 그 청약을 받아서 그걸 승인을 해줄 때, 격지가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그 피청약자가 승낙 이사를 보낼 때는 그 승낙 이사가 청약자한테 도달할 때가 아니고 그 발신을 했을 때 그 인정을 해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큰 차이점은 좀 아닐 수도 좀 있겠는데요. 거래상의 어떤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요건 참고하시면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약의 철회 가능성. 원래 국제협약에서는 승낙 의사가 표시되기 전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이 피청약자한테 도달했는데 그 피청약자가 이 청약된 내용에 대해서 아직 승낙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전에 청약자가 원래 청약한 내용을 철회한다는 통보가 피청약자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승낙이사 이전 표시 전에 그 청약된 내용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그 민법과 상법에서는 청약이 도달한 후에, 즉 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된 후에는 청약에 대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좀 되겠고요.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승낙 인정 여부가 좀 되는데요. 국제협약에서는 침묵과 부작위 승낙은 불인정합니다. 무조건 승낙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고요. 대신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청약자의 의사 실현 시 인정이 되고 상시하는 거래에 있을 때는 의제 승낙도 인정한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만약 그 승낙자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승낙한 걸로 생각하겠다라는 약정의 그런 청약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받은 그 피청약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 그 청약에 대한 거절, 청약에 대한 승인을 명백히 해야지 만약 그걸 하지 않고 무시했을 경우에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현이 된 대로 해서 승낙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국내 거래, 또 무역 거래에 있어서 연결된 국내 거래에 있어서 주의하시면 좀 되겠고요. 다음에 그 상시 거래라고 한다는 것은 많은 거래를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그 거래 당사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그동안에 있어서 그 청약자가 계속적으로 어떤 조건을 통보했을 때, 그 피청약자가 거기에 대한 그 승낙 여부를 그 행위로 해서 그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번 거래에 있어서 상시 거래 한 부분으로 그 청약자가 보낸 그 청약에도 만약 그 피청약자 거기에 대해서 거절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승낙으로 의제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그 상법상에 규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좀 되겠고요. 다음에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귀책 사유 인정 여부입니다. 우리가 그 계약 불이행 시 물론 예를 들어서 그 대금을 지급 안 했다고 할 경우에는 미지급 대금에 대한 부분은 상시 채권으로 해서 미수 채권으로 남아 있지만은 그 계약이 불이행이 돼서 혹시 일방이 손해배상을 받아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즉 귀책 사유에 대한 인정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국제협약에서는 무과실 책임주의, 먼저 그 우리나라 민사상법을 좀 말씀드리기 좀 낫겠군요. 과실 책임주의.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이 불이행이 된 사유가 당사자의 과실이라든가 고의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과실 책임주의라고 하고요. 무과실 책임주의를 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그 일방의 손해가 발생됐다고 한다면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이 되는 점입니다. 이 점도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민상법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하자 통보 의무입니다. 그 국제협약의 경우에는 제적 기간을 2년을 두고 있죠. 제적 기간을 한다는 것은 그 사유가 발생이 되고 나서 그 여기에 대해서 하자 통보 의무가 2년 동안에는 언제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하자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그 물품을 공급받았을 때 매수인은 그 물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검품을 해야 되고, 하자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거기에서 통보를 해야 된다는 상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 그 하자에 대한 통보 그 자체에 대한 제적 기간을 6개월로 한정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그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민상법상의 차이점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은 향후 그 국내 거래에 있어서도 또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어느 정도 그 도움 좀 되실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물품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별 계약, 포괄 계약, 독점 계약. 이거는 익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개별적인 계약이 있겠고, 개별적인 계약이 계속적으로 거래됐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지정 품목에 대해서 일반 거래 조건을 합의해서 문서한다는 게 포괄 계약입니다. 그거를 마스터 컨트랙트라고 좀 사용하는 거겠죠. 독점 계약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매매 계약의 구성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당사자, 다음에 계약의 체결일자, 유효 기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계약의 목적물에 관해서, 즉 품목과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조건이 중요한 어떤 그 항목이 좀 되겠고요. 다음에 그 계약 이행에 관련해서 선적, 이게 딜리버리가 좀 되겠죠. 대금 결제 방법, 보험이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항목이 좀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그 계약 위반, 불가항력 조항이라든가 계약 위반 및 거기에 대한 권리 구제 사항, 분쟁 해결 조건, 또 분쟁 해결 조건에 연결되어 있는 중고법과 재발 관할 문제. 이런 여기서 그 출칙 부분이 일불품 계약 구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간주할 수가 좀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는 이 사항들 전부 다 모두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가능한 한 이 부분들이 계약적이나마 모든 계약서에 반영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품질 조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결정 방법과 결정 시기가 좀 있겠는데, 결정 방법은 견본 매매, 표준품 매매, 다음에 상표 매매, 명세서 매매가 좀 있겠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영역상의, 영어상의, 영어 문구상의 내용들 같이 좀 변경이 좀 있습니다. 이 중에 좀 말씀드릴 게 표준품 매매인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어떤 그 내용이 좀 되겠는데, 다 명세서 되겠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평균 균등 품질 조건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fair average quality, 다음에 그 적격 품질 규격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좀 good merchantable quality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겠는데요. 계열적인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표준품 매매를 많이 사용을 좀 하고 있고, 또 상표 매매 이거는 명품 브랜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명세서 매매인 경우에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라든가 아니면 기타 중장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명세를 통해서 그 제품의 어떤 사양이라든가 내용이 또 규격이 확인이 되는 그 결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그 명세서 매매 그 품질 조건이 좀 됩니다. 결정 시기는 선적 품질 조건. 이거는 그 계약 조건과 계약 품질과 인도 품질이 동일하게 확인되는 게 언제냐 할 때는 선적 품질은 선적 시점에, 양육 품질은 양육 시점에 확인을 좀 하게 되죠. 수량 조건은 일반적으로 수량, 웨이트라든가 수량 이 기준을 좀 통하되, 이거 외에도 큐빅미터, 넓이라든가 또 깊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수량 조건이 좀 있겠고요.
과부적 용인 약관인 경우에는 신용장 통일 규칙에 별도의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은 신용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과부족을 허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부족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을 좀 하는 거고요. 이거 이외에 일반 계약이 있어서 approximate quantity, about, 다음에 approximate 말이 적용이 좀 된다고 한다면은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과부족을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명기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조건은 그 인커텀스 22, 그러니까 2020년대 새로 개정된 조건 내용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 통화라든가 단가, 인도 조건, 비용과 책임의 분기점 이전 기준이 좀 되겠죠. 적출지 인도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X워크라든가 CIP까지 조건이 좀 되겠고 양육지인 경우에는 즉 Arrival Contract로 해서 수출자가 수입자의 어떤 지정된 장소 또는 그 사업자, 다음에 그 터미널까지 인도에 공급을 해주는 조건이 좀 되겠죠. 네, 포장 조건, 이 사항을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적 조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선적 서류가 발행된 시점이 아니고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좀 하고 있다는 점. 분할 선적에 대한 규정, 환적에 대한 규정도 좀 있겠고요. 익히 아시겠지만 선적과 양화 시점의 재비용에 대한 규정, 그래서 free in, free out, 그다음에 라인 인, 라인 아웃 이런 규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보험 조건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늘상 여러 가지 보험 조건, 보험 약관이 있지만은 인보이스 적용되는 적합 물품의 금액에 대해서 110%의 분해해서 보험을 좀 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좀 되겠고요. 결제 조건인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께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하나는 송금 거래 방식, 두 번째는 추심 거래 방식, 마지막으로 신용장 거래 방식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겠죠. 송금 거래 방식은 그 수출자, 수입자, 당사자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좀 되겠고요. 추심 거래인 경우에는 은행을 경유를 해서 추심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은행을 통해서 그 추심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좀 되겠고, 다음에 신용장 방식은 은행의 지급 보증하에서 결제가 되는 방식을 얘기를 좀 합니다.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선급 또는 즉시부 일람불, 또 연불이라고 한다는 게 후불 형태가 좀 되겠고, 분할 지급도 좀 볼 수가 좀 있겠죠. 인스톨먼트 페이먼트가 좀 되겠고, 아까 보여줬던 CAD, COD, 서류 상환 지급, 캐시 어게인스트 도큐먼트, 물품 인도시 지급, COD, 캐시 온 딜리버리 이 부분도 좀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자, 수입자, 당사자 간의 현금 거래, 송금 거래 형식으로 진행이 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신용장에 의한 지급은 이건 SIT라든가 일선스 형태 좀 보시면 좀 되겠고, DP라고 한다는 게 전형적인 추심 거래가 좀 되겠죠. 은행을 경유를 해서 DP 거래, 즉시 이 서류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추심을 통해서 대금을 결제를 받는 이런 형태가 좀 되겠고, DA는 Document Against Substance, 인수인도 조건이 좀 되겠죠. 이거는 선적서를 넘길 때 예를 들어서 수입자 입장에서 서류에 대한 접수를 하면서 언제 돈을 주겠다. 그래서 30일 후, 60일 후 그거를 확약하는 형태에 의한 인수 인도가 좀 됩니다. DADP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은행의 지급을 받지 않고 수출자, 수입자, 당사자 간의 신용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거래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환어음에 대한 약점, 요 부분도 좀 별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계약 사항에 있어서 불가항력 조항, 요 사항은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출자의 고의, 과실, 태만 등이 좀 거기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되겠고요. 다음에 클레이밍 중재 조항, 요 부분도 클레임이 제기가 되는 클레임에 대한 어떤 제기 기간, 제기 방법에 대한 규정이 좀 되겠고, 이 클레임을 통해서 발생이 됐을 때 이 클레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부분, 중재 조항이 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중재 조항, 중재 기간, 중재 장소, 중거법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 좀 반영을 좀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퍼시트 물품 매도 확약서에 의해서 주요 거래 조건을 기재를 해서 상대방에게 제시를 하고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그
승인이 되면은 매수인의 승낙 표시 후 각자 한 톡씩 보관하는 경우가 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세일즈 노트 방식도 이거는 그 판매서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이거는 그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얘기를 좀 하죠. 이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특정 물품의 판매서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각각 한 통씩 보관 좀 하는 걸로 해서 그 계약이 성립이 되고, 성립된 형태 좀 이해하시면 좀 되겠고요. 퍼체이스 오더는 거꾸로 매도인에게 보내는 형식이 좀 되겠고요. 똑같이 그 두 통을 작성해서 한 통씩 각각 성명 후 보관하는 형태가 좀 되겠고요. 일반 계약서, 이게 세일즈 오리엔트 컨트랙트 좀 되겠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계약의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거래 내용이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규정이 좀 필요할 경우에 그 세일즈 어그리먼트 컨트랙트 형식으로 해서 매매 당사자가 그한 장소에서 매매 조건에서 또 모여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원격지에서 여러 가지 그 통신이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매매 조건에서 합의를 한 후에 이거를 그 계약서로 작성을 해서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한 후 보관하는 방식이 좀 됩니다. 그 말씀드린 내용이 그 추후에 그 일반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좀 취약을 좀 했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파시티는 개별적 양식입니다. 많이 사용을 좀 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세일즈 노트, 일반적으로 프로포마 인보이스 한 형태가 좀 되겠죠. 프로포마 인보이스인 경우에는 상업 송장, 커머셜 인보이스, 그다음에 매매 계약서 양식과 동일하지만은 성격 그 자체는 틀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urchase order, 이게 purchase contract가 좀 되겠죠. 우리가 PO라고 늘 그 얘기를 좀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그 말씀드린 이제 세일즈 어그리먼트 부분이 좀 됩니다. 이 부분이 그 상당히 좀 길고요. 전문적인 내용이 좀 포괄이 좀 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좀 지루해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즈 어그리먼트 가장 그 스탠다드하고 표준적이고 그 거래의 복잡성이라든가 내용의 다양성 때문에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해야 될 포인트가 좀 많다. 또 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 권리를 보호를 받고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를 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세일즈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진행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일반적인 구조는 그 표제, 다음에 전문, 본문, 최부. 이게 최부라고 하는 게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 최후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표제 부분에 대한 내용, 전문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일자, 계약의 당사자,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 계약을 왜 체결했는지 설명 조항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계약서 조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인정을 좀 받고 있고, 특히 영미법에 의한 어떤 계약서의 유효 조건 중에 그 설명 조항을 상당히 설명 조항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본문인 경우에는 그 각 사용 계약서에 사용이 되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 다음에 그 주된 계약 내용에 대한 그 정리 조항이 있겠고요. 기타 계약상 일반 조항들을 별도로 좀 분류 좀 하고요. 다음에 계약 기간, 계약의 종료에 대한 조건, 불가항력, 중재 방법, 적용되는 중거법, 다음에 그 jurisdiction, 소송이 있을 경우에 재판에 대한 관할권, 다음에 그 통지, 각종 업무적인 사항에 대한 통지라든가, 또 이게 다른 계약과의 관계, 이게 이제 이 종합적인 계약서를 통해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어떤 약속이라든가 다른 별개의 계약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 계약으로 해서 종합화시키고 그 이 계약으로 해서 다른 계약들이 전부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좀 되겠고요. 다음에 그 조문 표제 기타 조항들의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 말미 문헌하고 서명과 날인이 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 계약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표제 부분은 계약상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편의를 위해서 세입된 거라고 보시면 좀 되겠고요. 전문 부분은 전문의 통상 계약의 체결지, 체결일자, 당사자, 당사자의 어떤 법인 설립 준거법, 주소, 당사자의 약칭이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 계약서에 항시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축약적으로 그 브릿 포인트로 해서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서술 형태로 반영이 될 때 이런 패턴을 쓴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좀 되겠고요. 전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는 그 계약 당사자 간에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전문 부분에 나와 있던 이 부분에 대한 그 부가적인 설명이 좀 됩니다. 설명 조항은 fairness clause로 해서 이 계약 체계의 이런 경위나 계약의 목적, 주된 계약의 개요를 기재를 좀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사실 영국에서는 중요하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의 조항만으로 계약 내용상의 조항만으로 불명확한 경우에 이 설명 조항을 계약 당사자 지위를 파악한 정보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이 설명 조항에 반해서 계약 조항이 언급이 됐을 경우에는 그 계약 그 자체가 무효화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쓰실 때 fairness 조항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는 점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약인과 대가, 그래서 consideration clause라고 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영미법에서는 약인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어떤 조건이 있을 정도로 그 일반적으로 그 교부와 반대급부 이 계약을 통해서 어떤 그 거래가 있는지 주어지는 어떤 교부되는 어떤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뭔지 그 사항을 추약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한다라는 부분이 명개선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셨듯이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 계약 및 약속을 고려해 양다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라는 어구를 항상 영미 계약서에는 넣도록 돼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그 계약의 정의사항, 이거는 그 많이 사용되는 어떤 용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계약을 추약적으로 또 그 의미가 통일되도록 그 해당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경우에 약호까지도 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고요. 주된 내용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 당사자 간에 의도하는 바를 빠짐없이 망라한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게 법률적으로 정확한 표현인 건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그 변경에 위반하면은 무효가 될 소지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세법상 불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 이게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서 관리 좀 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됩니다. 계약 기간은 별도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계약의 그 효력 발생 시기는 항상 정해져 있도록 명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만약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효력 발생 시기에서 명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때문에 양 당사자가 서명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약의 종류는 항상 그 계약 기간의 만료, 계약 조건의 성취, 약정 해제권의 행사, 법정 해제권의 행사라는 그 형식으로 해서 만료가 좀 됩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는 당연한 거겠죠. 다음에 법정, 법정으로 해서 법정 해제권 행사를 위해서 그 계약이 만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이 기업이 한 당사자 기업이 파산을 해서 법정 기업이 좀 됐다.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완전히 그 불이행 상태가 됐다라는 부분이 됐을 때, 그러면 이 법정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해제권이 당연히 행사가 좀 되겠고요. 대신에 해제 조건이라든가 약정 해제권인 경우에는 약정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그 합의를 해서 기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좀 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화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원인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사유가 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좀 해서 각 당사자 자기 어떤 권리라든가 다음에 그 권리를 보호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해당되는 가장 스탠다드한 어구하고 그 사람들을 부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조 이 사항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양도죠. 이것도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게 계약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양도가 안 된다는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양도가 가능하지 않도록 양도 그 사항들을 계약 양도에 대한 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률 좀 해야 됩니다. 또 계약을 양도할 때는
그 상대방 당사자의 합의도 리트로 된 합의가 있을 경우에 양도가 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기 좀 돼 있어야겠죠. 자, 중재조 이거는 그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해당 국가의 재판소에 의해서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자에 의해서 중재 판정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조항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이게 그, 이제 무역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는 당사자 국가가 좀 틀리고요. 당사자의 사업자에 등록된 내용도 좀 틀리겠고, 적용되는 개별 국가의 법적인 요건도 좀 틀리게 됩니다. 이런 계약을 통해서 만약 그 분쟁이 좀 발생이 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전에 중거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재판 관할 지역이 그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결정이 된 그 당사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일반적인 민사 다음에 그 상사 거래일 경우에는 3심까지 가야 되고요.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소명을 하고 많은 어떤 비용이 좀 투입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불합리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생활해서 상사 중재에 대한 그 규정을 좀 두고 있고요. 국제 중재에 대한 그 법 규정을 좀 따라서 무역 거래는 국제 중재를 통해서 상사 중재를 통해서 이게 단심 판결이 좀 되겠죠. 단심 판결을 해서 그 판결된 내용이 그 상대방 국가에서도 강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국제적인 규약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무역 계약을 할 때 계약서의 상에는 가능하면은 상사 그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 조항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명기를 좀 해놓은 게 좋겠고요. 중재 그 조항 중에는 가능하면은 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상사중재원이 있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받는 또 한국법에 의해서 중재를 하는 중국법에 중재하는 이런 규정을 정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 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판 관할에 대한 부분이 좀 되겠고요. 다음 중국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 계약서에 대한 해석 글자가 다양할 수가 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코리안법, 한국법을 했을 경우에는 한국법에 관련된 민법이라든가 상법으로 해서 이 계약서를 해석할 수가 좀 있고 또 이게 그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소송에 대한 그 심사라든가 그래서 절차라든가 아니면 결정에 있어서 그 한국법이 적용이 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는 이 중국법과 재판의 그 관할지, 중재 내역을 놓고 양 당사자가 많은 그 협의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가능한 여러분께서 그 유리한 지역으로 유리한 어떤 내용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 다른 계약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많은 어떤 협의가 있었고 많은 그 약속이 있었는데 이 계약을 통해서 그 약속과 합의 사항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반영이 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존의 그 서면, 구대의안 합의, 교섭 언질 등은 모든 본 계약이 흡수되고 소멸된 것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명기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계약의 수정과 변경 사항. 이 부분도 그 계약과 수정하고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통지사. 그 계약 관련된 뿐만 아니고, 업무에 관련돼서 향후에 통지를 한 상대방의 주체라든가, 주소라든가, 당사자라든가, 통지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좀 해놓고요. 기타 조건상으로 해서 그 웨이버, 그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그 계약 조건상의 이행 청구를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그 계약 조건만 이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조건도 이행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어려운 내용이 좀 됩니다. 그 사항은 그 아주 특수한 경우가 좀 되겠는데, 그래서 그 웨이버 조항도 있다는 부분. 다음에 그 분리성이라는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계약의 일부 조항이 중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실효, 그러니까 효력이 무력화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인 경우에는 계속 계약의 유효성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어떤 규정. 다음에 그 배상에 대한 부분은 제3자에 대한 어떤 그 임의 불이행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그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그 상대방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 그 사유를 발생시켰던 그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계약 이행, 불이행으로 발생돼서 손해배상, 배상은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되겠고요. 말미무노는 기타 날인과 그 관련 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의 정정과 기타가 계약인 경우에는 등기, 등록, 인지, 공증을 원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건 국가마다 형태가 좀 틀리죠. 근데 중요한 계약인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인지 내지 공증 정도는 받아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첫 번째 섹션이 마지막으로 해서 독점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점 계약은 그 많은 분들이 그 질문 좀 주셨는데요. 특정 거래는 이제 재화, 용역, 또 기타 이제 전자적 무채물, 기타 다른 형태의 어떤 그 거래 대상이 좀 되겠죠. 간에 계약자 상호 간에 독점적으로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제한 계약을 좀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독점 계약이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이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고 계약의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손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할 때 항상 여러분께서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게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이 독점 계약을 통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뭐고 또 상대방이 갖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뭔지 또 그게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그 사항을 항시 깊게 생각하셔서 독점 계약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독점 계약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고요. 주요한 이슈 부분을 말씀드리되 이슈 부분은 그 우리나라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독점 계약 그 자체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나 대부분 국가에 있어서 독점 규제에 관한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법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산의 독점 경쟁 제한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영국의 경쟁 제한법이라든가 일본의 경쟁 제한법이 그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되는 그 거래 국가의 어떤 특수한 그 독점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어떤 규정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독점 계약 그 자체가 어떤 조건에서 성립이 좀 되는지, 독점 계약 그 자체가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화되는지, 또 독점 계약 그 자체가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그 사항들은 개별 국가의 어떤 당사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항시적으로 좀 보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물론 이게 우리나라 기준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연결된 전 세계적 연결된 대수가 있는데요. 독점 계약을 통해서 경쟁 제한을 할 경우에 우리가 늘상적으로 이제 공급자는 판매자한테 또 판매자는 공급자한테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독점 계약상에 우리나라 그 공정법상에 인정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 많은 그 분들이 그 문의를 하셨는데 최소 구매량, 그러니까 독점 계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최소 구매량을 설정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로열티를 지급해달라는 부분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에 인정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그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그래서 주로 이제 판매상 이제 입장이 좀 되겠죠. 그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영업권이 상실되는 마당에 그 보상 청구권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규정을 놓고 그 해당 부분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경쟁 제한을 규정하는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 인정 여부가 지금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그 공정거래법상 제23조 제1항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쭉 리스트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5호의 규정이 좀 되어 있고요. 이거를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속 조건부 거래 중에 배타 조건부 거래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쟁사
경쟁사 제품을 특정화해서 이 특정 제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거래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좀 되겠는데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해당 요구는 좀 복잡합니다. 어렵고요. 또 심사에 대한 평가 내용도 좀 어렵습니다. 단지 이게 이로 인해서 경쟁 사업자가 대체 물품 구입처라든가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또 경쟁 사업자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또 경쟁 사업자하고 그 당사자의 시장 점유율 및 업계 순위를 살펴서 불공정 거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판단이 어려울 수도 좀 있겠고요.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좀 있겠지만은 이런 규정 하에서 상대방과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이 공정거래상의 이로써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유용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지 베타 조건부 거래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또 구매하는 재화나 용역이 기술성 전문성 때문에 애프터 세일 서비스 등 활동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베타 조건부 거래가 필수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겠죠. 그러니까 AS, 적당한 소비자한테 AS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쟁사 제품을 같이 취급했을 경우에는 불합리한 사항이 초래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증빙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타 브랜드와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예상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 후생의 증대가 되기 때문에 경쟁 제한의 부의 효과보다는 크다라고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베타 조건부 거래에 있어서 합리성이 인정이 돼서 이거는 불공정 거래로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최소 구매, 물론 판매량도 좀 되겠죠. 최소 구매, 최소 판매량 설정과 최소 로열티 지급 조건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동일한 조항의 제1항의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즉 판매 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걸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판매 목표 설정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다. 라고 이제 국내 불공정거래법상에서 규정이 좀 돼 있는데, 근데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그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설정의 그 자체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예를 들어서 공급자와 구입자가 해당 시장을 놓고 객관적인 판단,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봐서, 물론 판매자 같은 실력도 봐야 되겠죠. 적정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인정이 좀 되는데요. 근데 판매 목표에 따라서 판매 목표가 미달이 됐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 어떤 판매 목표에 대한 설정을 좀 할 때, 페널티에 대한 규정을 두지 말고, 판매 목표에 따른 판매 장려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판매 목표 목표랑 설정과 판매 장려금 인센티브를 지급한 형태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불공정 거래가 좀 아니기 때문에 판매 목표 설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인식을 좀 하시면 좀 되겠고요. 따라서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영리하게 판매 목표를 적정한 수준에서 판매 인센티브에 연결시켜서 목표량을 설정을 해서 충분히 상대방이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기술적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해외에도 이런 조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거래처하고 판매 목표에 대한 설정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공제거래법상 조항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없다고 한다면은, 적용해도 좀 되겠지만,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와 연결되는 판매 목표 설정, 그 방향으로 가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판매 기간 종료 후에 보상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좀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분쟁이 좀 많이 발생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상법상으로는
대리점 계약과 판매점 계약을 구분을 좀 하고 있고요. 판매사인 경우에는 보상 계약 그 해지에 따른 계약 종료에 따라서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판례를 통해서 그 판매상 계약을 독점 판매 계약, 판매상 계약을 했지만은 상법이 대리상 보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상법상으로는 대리점 계약을 맺어서 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그 대리점 해제를 통한 어떤 보상 청구권을 청구를 받았을 때, 그때는 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은 판매 판매점 대리점을 통해서 해제가 되고 나서 판매점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요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러분께서 대리상하고 판매점하고 차이점 알고 계실 거예요. 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수료 계약입니다. 수수료 기준이죠. 그래서 대리하는 대리점이 물품을 판매를 할 때, 공급자, 그 공급자의 명의로 판매를 하고, 그 판매가 됐을 경우에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게 이제 대리점 계약이 좀 되는 거고요. 판매점 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판매사가 공급자한테 물품을 직접 구매를 해서 판매자 이름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좀 얘기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차이점도 있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 그 관계라는 거로 이해를 좀 하시면서 그 보상 청구권에 대한 인정 여부는 그 관계로 반영이 좀 된다라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해외 기준에서도 그 마찬가지로 대리점과 판매점의 어떤 독점 판매 계약 체결할 때 꼭 같은 형태가 아니라도 동일한 형태가 하더라도 보상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그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 좀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그 보상 청구권을 사전 포기 조항을 넣는 것이 뭐 많은 그 계약을 좀 해본 사람들이 그 어떤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뭐 강행 규정이 있어서 어, 무효로 할 수도 좀 있겠지만은 대부분 많은 그 국가들인 경우에는 보상 청구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보상 청구권을 사전 포기한다는 조항을 계약상에 반영을 시키는 게 좀 좋겠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독점 계약이 있어서 그 가장 기본적인 쟁점 사항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이외에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고요. 이런 부분만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그 계약서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식과 다음에 내용과 다음에 그 독점 계약 관련된 사항만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많이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쉬지 않고 Q&A, 그동안에 제가 접수한 그 Q&A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의견 좀 드리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신 그 Q&A가 그 계약서 작성 시 일정 기간 기준 목표를 기재한 경우가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혹시 이게 현지 국가의 그 공정거래법상에 판매 목표가 어떤 공정거래 원칙이 어긋날 경우에는 이게 무효화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영업 판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태인데 그게 이제 페널티로 연결되는 부분이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판매 목표 자체를 인센티브에 연결시켜서 판매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서 각 대리점이라든가 판매상이 차별화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명판 및 질인 그림 파일인 경우에 계약서 효력이 없나요?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의 요건 중에 불효식 또 낙성 이런 원칙이 좀 있기 때문에 꼭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좀 계약이 좀 되겠고요. 그 대신에 무역 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좀 되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그 아래 거 3번 항을 보시면은 수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 문하고 동일하게 반드시 작성하기를 좀 권유 좀 드립니다. 수출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는 얘기가 좀 되고요. 또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법적인 보호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양 당사자 간의 신뢰가 생기고 또 비즈니스 관계도 증진이 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됩니다. 또 이런 어떤 수출 계약서 그 자체가 수출 계약서가 단일한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금융 계약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신용장 다음에 그 무역금융이라든가 다음 기타, 다음에 보험 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운송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출 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하시되 그 원칙에 맞게 해당 조항이 좀 길더라도 반영을 시켜서 작성하시는 게 권해드리고요. 다음에 그 명판하고 직인인 경우에는 사실 그린 파일인 경우에는 이것도 그 어떤 행위 요건을 해서 계약서 그 자체 서명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계약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이 들어갈 때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이 좀 돼서 이게 계약서로 해서 그 당사자가 정말 그 진위를 갖고 계약을 만들었냐 이게 법적 문제로 들어갈 때 명판과 직인이 그림으로 돼 있다든가 아니 서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불리한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실질적인 실사인 실제 그 직인을 받아놓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되겠고요. 최근엔 이게 전자적 라고 하나요? 이래서 디지털 서명 기술이 좀 발달이 좀 돼서 디지털 서명 그 자체도 그 인정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파일 형태, 이미지 형태 어떤 그 경우는 좀 배제시키고 실제 사인을 받아서 스캔을 든 걸 확보하시는 걸로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수출 4번으로 가겠습니다. 계약서 및 수출 전 서류 제공에 따른 비밀 유지 서약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MSDS라고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그 화학물질 관련된 사항이죠. 여기서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이 좀 되겠고, COA라고 한다는 거는 일종 시험 검사서, 성분에 대한 내용이 뿐만 아니라 기능이 아니라 성능에 대한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물품을 제조한다든가 제공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좀 될 수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공이 됐을 때 이 부분이 그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비밀 유지 서약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립니다. 비밀 유지 서약이라고 한다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대상을 좀 명확히 하시고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는지라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공되는 이 정보 그 자체가 사용처가 제한이 돼야 되겠죠. 이 목적하에서는 사용이 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도록 하고 다음에 이 내용이 정보 내용이 제3자한테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하고 다음에 이 계약이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거래 관계 끝났을 때 제공이 됐던 어떤 MSDS라든가 COA가 폐기를 한다든가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어떤 조약하고 또 만약 이게 그 유지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 이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Non-Disclosure Agreement, 이걸 NDS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를 체결을 해서 공급자 입장에서 그 이익을 보호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 서약은 기본적인 양식 형태는 인터넷상에 많이 좀 유포가 좀 되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많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그 연락처하고 이메일을 남겨드릴 테니까 저한테 요청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마찬가지로 여기 그 독점 요구에 가서 특히 동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유럽 등 독점 요구에 관한 수출 기한 조언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국가마다 공정거래, 독점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법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적용된 내용이 각각 상이한 경우가 있겠고 적용된 범위하고 규정부 자체가 서로 틀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세 가지 조항을 놓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동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인 경우에도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 부과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제, 다음에 의무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의 어떤 그 공정 거래 여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뭐 판매 목표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6번에 대해서 보통 계약서 언어와 법률 기준을 보내다. 이거는 그 적용되는 그 중국법에 따른 중국법의 어떤 내용이 좀 되겠는데 거기하고 해킹에 관련된 문제가 좀 되겠는데 중국법을 꼭 한국법에 따른다 해서 그 유리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제 규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제 물품 매약에 관한 협약, 유엔 협약이 있고, 다음에 그 인코텀스도 있고요. 다음에 그 물론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의 거래 영향이 안 되지만은 신용정 통일 이슈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의 국제 협약 그 자체가 그 한국 법령에 그 우선할 수도 좀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유리하다는 건 아니고 한국 법령에 따라서 그 계약을 해석을 하고 분쟁 발생 시 그 중과하는 그 어떤 그 기준이 되는 법령을 한다는 부분은 유리할 수는 있겠는데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패킹을 한다. 이게 포장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포장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협약 규칙에 따르는 부분 좀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계약서에 포장에 관련된 사항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 좀 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 손해배상의 책임도 명확히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좀 더 유리하겠죠. 그거는 이거를 질문하신 부분이 그 계약서 상에 해킹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별도 규정을 해서 반영을 시킬 수도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문구는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대로 해서 계약의 당사자, 계약 체결, 유효기관, 그다음에 계약의 이행의 대상이 되는 품목, 품질, 가격, 다음에 사항이 좀 되겠고요. 다음에 이행을 하는 그 수단이 방법이 좀 되겠죠. 거기에 관련해서 선적이라든가 운송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보험에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이 좀 되겠고, 또 그 계약의 위반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분쟁 해결에 대한 그 사항들, 다음에 그 중국법하고 다음에 어떤 아, 중재조항 같은 것들 이런 것은 그 위에서 그 말씀드렸던 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사항들은 계약서 좀 꼭 반영을 좀 시키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좀 되겠고요. 계약의 그 8번에 그 결정 가능한 부분이나 결정하면 좋을 문구, 수출 시효가 가는 담당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결정 가능한 부분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어떤 계약일 경우에는 가격표를 결정할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 그 사양표를 결정할 수도 있겠고요. 규격표를 또 결정할 수도 있겠고요. 일반적인 어떤 그 계약 조항으로 해서 그 해석이 어렵다든가 다음에 내용이 그 다양할 경우에는 별첨 형식으로 해서 다양한 항목들을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수출 시 허가는 담당에서 어떻게, 이건 당연히 수출자가 좀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수출을 할 때 대부분 그 수출 화주가 이제 제조사가 될 수도 있겠고 수출 화주가 이제 수출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로 수출 대행 계약에서 수출 대행만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수출 화주라고 한다는 것은 그 수출에 대한 물품을 직접적인 그 소유권을 갖고 수출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 시 허가는 예를 들어서 물론 수출 계약할 때 대행 계약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 수출 신고 필증서에 나와 있는 수출 대행자냐 수출 화주냐 제조사냐라는 부분이 좀 틀려지겠지만은 수출 시 허가는 수출 화주 쪽에서 시청 수출자인 수출 시 화주가 담당을 하되 필요시 수출 대행자한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정 계약, 이게 독점 계약이라고 좀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점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 수출 계약을 A4 용지 한 장 내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들이 꼭 반영이 돼서 수출자, 경우에 따른 수입자가 서로의 어떤 권리라든가 법적 사항들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꼭 주님 부탁드리겠고요. 11번의 그 법적 분쟁 및 물건 분쟁의 유통시간. 이건 마케팅적 측면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 그,
예, 온오프 유통 시 가격이나 기타 주의사항 및 마케팅 프로모션 수요 등을 챙겨야 될 부분. 이거는 그 굉장히 사업적인 부분이 좀 되겠고요. 이거는 가격 정책이라든가 마케팅 정책에 있어서 그 어떤 그 가격 정책을 가지고 갈지, 다음에 그 마케팅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형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IMC, 인테그레이트 마케팅 뭐 커뮤니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채널을 생각을 하고 있죠.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법적 분쟁하고 물건 품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혹시 요 부분에서 제가 좀 답변이 좀 되게 어려울 부분이 좀 있어서 혹시 이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별도로 제가 연락처하고 다음에 그 이메일 좀 알려드릴 테니까 문의를 좀 주시면은 제가 충실하게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양을 오더할 때 어떤 인코 텀스를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거는 인코 텀스 상에 조건상에 각 가격 조건상에 비용과 그다음에 그 책임의 분기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이 있지만은 엑스워크 조건이 좀 있겠고 다음에 DDP 조건이 있겠고요. DDP 조건을 한다는 거는 Delivered Duty Paid. 그러니까 수출자 입장에서 그 엑스워크 조항인 경우에는 가장 그 비용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적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다음에 DDP 조건일 경우에는 수입자의 창고까지, 수입자의 사업장까지 수입 통관에 대한 책임도 다 지면서 수출입 통관 절차 다 거치고 운송을 다 거쳐서 수출자의 어떤 사업장까지 인도를 좀 해줘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비용과 책무가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 오더를 할 때는 직접적으로 발주를 한다는 측면으로 좀 생각할 때 이건 수입자 입장으로 얘기하신 걸로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입자 입장은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엑스워크하고 DDP하고 거꾸로 보시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적은용할 때 책임과 비용을 가장 줄여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어, 뭐 비용이 좀 많이 뭐 DDP 조건도 사실 모든 비용이 청구가 좀 되는 거니까 다른데 위험에 있어서 어떤 수입자 입장에 가장 관리 책임이 적다고 볼 경우는 DDP 조건이 좀 적을 수가 좀 있겠네요. 그거는 양방의 당사 입장에서 어떤 조건 할 거냐 그거는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상을 놓고 한번 따져보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각 국가별 주의사항은 이건 좀 상당히 좀 포괄적인 질문이신 걸로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좀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협약 중에 CISG, 국제 물품 매매 협약이 적용이 되는 국가가 있고 안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한 200개 국가 중에 현재까지 한 87개 국가만 협약에 가입을 좀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 미국, 중국,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가입을 좀 했죠. 더불어 CI 국제 물품 협약에 가입이 안 된 국가가 있다는 점, 그 점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래 조건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어떤 리스크라든가 조건이 좀 틀려질 겁니다. 그건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 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품이 이제 제대로 좀 운송이 되는 어떤 적절한 장소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뭐 콩고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모가디 저 어디 차드라든가 이런 지역의 어떤 그 운송이 굉장히 어려울 경우에 운송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빈도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다음에 경우에 따라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위험도, 정치 경제적인 위험도 때문에 뭐 러시아나 지금의 이란,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 분쟁 지역, 우리나라에서 전략 지역으로 해서 그 관리하고 있는 국가들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단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기타 아프리카 쪽에 뭐 콩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리된 국가가 좀 있거든요. 거기는 정치적인 문제,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리가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제반적인 요건을 한번 좀 수출하신 분께서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어떻게 보호를 좀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그런 어떤 계약 조항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은
정치, 경제, 문화, 특히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국제협약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로 해서 한번 좀 판단해 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번의 일본 지역에 있어서 그 화장품 수출 계약서 같이 당연합니다. 예, 일본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품인 경우는 굉장히 수입 요건을 엄격하게 좀 관리하고 있고,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화장품인 경우에는 일본인 경우에는 그 기능성 화장품을 그 의약 부외품으로 취급을 좀 할 거예요. 거의 의약품 수준으로 좀그 수입 요건을 관리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렇게 수출 계약서 그 자체도 우리가 단순히 어떤 공급자 입장뿐만 아니고 수입자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지, 수입자로서 역할을 좀 할 수가 있는지, 자격 요건이 있는지, 또 우리 물품을 받아서 일본 내에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권리적인 사항이 충분히 있는지 그걸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단지 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동시에 통용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여건상 요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상 법정대 발생 시 해결국가 어디를 지정이 맞나요? 이거는 그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한국법에 의해서 한국에서 jurisdiction 재판관권을 받는 게 가장 좀 중요하겠죠. 또 그 이전에 중재에 따라서 해결한다고 할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중재도 물론 한국법에 의해서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에 의해서 중재를 받는다라고 규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되긴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단지 중재를 받을 경우에 중재라고 한다는 게 꼭 한국뿐만 아니고 각 국가마다 중재기관이 있게 있는데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예를 들어서 unfair하게 일방적인 어떤 중재를 하지 않는 국가 지역은 좀 있게 있습니다. 중재 계약을 하는 국가 중에 런던에 있는 중재 법원이 있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중재 센터가 있고요. 홍콩에 있는 중재 법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런던인 경우에는 또 파리도 있군요. 이제 파리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국가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장 페어하게 일방적으로 치우치 않은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하시고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원거리보다는 가까운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쪽, 굳이 대한상사중재원은 상대방이 인정 못할 경우에는 싱가포르라든가 홍콩 등을 차선 지역으로 중재 관할 지역으로 동의해 주신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17번에 OEM 중생산 업체 입장에서 수출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거는 OEM 관련이라고 한다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는데요. 굳이 수출 거래 형태를 좀 본다고 한다면은 위탁 임가공 무역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좀 되겠죠. OEM 생산 방식은 위탁 임가공 무역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탁 인가공 무역도 상표에 있어서 물품의 소유에 있어서 위탁자의 어떤 소유권이 위탁자의 어떤 관리 형태로 좀 되는 거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위탁 인가공 무역을 통해서 생산된 물건이 대부분 다 한국에 수입되는 경우 아니면은 현지 국가에 위탁 가공을 하는 수탁 가공을 받는 국가에 현재 판매된 경우가 좀 많고요. 근데 OEM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위주로 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래서 애플사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나이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업체들도 OEM 생산 방식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이런 OEM 방식 중생산을 통해서 하는 수출에 관련해서 주의점은 물론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 자체가 전문화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위탁 임가공 계약서 이게 특별히 양식으로 좀 관리가 좀 되고 있고요. 그건 요건상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지만은 인강 계약서의 기본적인 요건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위탁 임가공 무역을 통해서 획득하는 진행된 수출도 당연히 또 수출 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8번이 러시아 네, 이런 경우는 갱신은 매 주마다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계약서인 경우에는 유효 기간인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의 경우가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동의 갱신의 요건은 사전에 그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 만료가 되기 3개월 전에 일방의 당사자가 이의 제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1년간 자동 갱신이 된다라는 어떤 규정을 좀 반영을 시켜 놓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러시아 바이어가 이런 어떤 갱신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는 이유가 러시아 기업이 어떤 자체적인 내부적인 관리 포인트 때문에 그러는 건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또 이 러시아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이 기업이 러시아 기업이 또 퍼포먼스 측면에서 기사의 어떤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자동 갱신 조항을 좀 반영을 시켜서 이 자동 갱신을 하도록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단지 자동 갱신의 거점이 그 이제 만료 일자를 서로 간에 잊어버릴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에 대한 요건을 사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시킨다든가 계약의 조건을 다시 한번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업데이트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어떤 요건을 놓쳐버려서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요건은 계약을 한 당사자가 항상 염두에 두고요. 관리 좀 해야 될 포인트가 좀 되겠고요. 계약서의 보증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계약의 항목들, 이런 부분, 특히 수출자인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물품과 다음에 대금 결제에 대한 부분이 대금 결제 부분이 좀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수입자인 경우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보장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규정되고 보호되고 부과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20번의 독점 계약서 상세 조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의지하겠습니다. 수출 계약서 작성 요령.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걸로 좀 하겠고요. 여러 가지 유형의 계약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무역과 관련된 계약서 내용을 한번 제목 위주로 한번 보시고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무역 관리를 하면서 한 번씩 다 접하게 될 계약서가 좀 될 겁니다. 그거를 사전에 한 번 좀 공부를 해보고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계약서가 이것도 이 부분은 뭐 계약서가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핵심적인 부분을 꼭 반영을 시키되, 그거를 축약해서 갈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마스터 어그리먼트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거래 계약은 단순한 PO라든가 PI 또는 오다 발주로 해서 끝내되 오다 발주에 PO에 연결되어 있는 일반적인 내용의 규약 여기에는 좀 더 상세하게 규정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럼 마스터 어그리먼트로 별도로 설정을 해놓고 마스터 어그리먼트에 따라서 일반 거래 계약이 간간히 발생이 되고 때에 따라 폼탄 투타임이 발생이 좀 되고 진행이 좀 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시- 독소 조항이라고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출자, 수입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호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 독소 조항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좀 있겠죠. 근데 발생이 되는 부분이, 글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좀 있을까요? 계약 그 자체가 뭐 사기 또는 거짓 정보에 의해서 뭐 체결됐다든가 또 계약의 어떤 당사자로 나선 사람들이 허위 대표라든가 또 보증이 필요한데 보증이 허위로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원칙적인 어떤 무효 사항이 좀 되겠고요. 다음에 이 계약 그 자체가 해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든가 계약 그 자체 해지했을 경우에 말도 안 되는 위약금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좀 되겠죠. 이걸 좀 부과를 좀 해야 된다든가 또는 어떤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너무 일방적으로 상대방 쪽에 유리한 어떤 분쟁 해결 어떤 조건이 반영이 돼 있다든가 라는 부분들이 일종의 어떤 독소 조항이 좀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 체결 시점에 충분히 고려하셔서 작성하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불이익을 본 사람은 사실 많죠. 25번에 이 불이익 본 사람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뭐 지적 재산권이 침해가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적인 제약을 못해서 그 물품이 여러 군데 그 판매해 나가서 또 실적 그 자체가 여러 가지고 힘들다든가 또 대금 지불 그 자체가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여기서 다 말씀드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계약의 기본적인 항목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꼭 한번 숙지를 좀 해서 이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26번 그 대륙별 수출 계약 체크 폼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으로 좀 어, 그 수출업체에 유리한 결제 조건, 인도 조건, 이것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과 책임의 분기점, 이거를 면밀하게 인코텀스상의 어떤 거래 조건을 놓고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7번, 28번인 경우에는 28번인 경우에는 별도로 제 연락처 좀 남겨놓을 테니까요. 28번을 좀 문의해 주신 분은 별도로 좀 문의 좀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29번인 경우에는 회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선수금으로 해서 전액 다 아니면은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좀 좋겠죠. 근데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그 자기 욕심만큼 되는 건 아니고 계약 관계는 항상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데요. 그 균형을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페어한 어떤 거래가 좀 되는 거고요. 단지 미수금을 회수하는 이 문제는 그 거래의 초기 단계 아니면은 어떤 그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해서 발생이 된 미수금을 제가 좀 이해를 좀 하겠는데요. 이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상에 어떻게 그 위약 사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 부재 사항, 다음에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중재라든가 그 소송이라든가 중복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미수금 사항에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 그 미수금 그 자체가 원칙적인 불능사항으로 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그 거래처, 그러니까 판매처가 의도적으로 뭐 파산 상태라든가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사업이 불능이라든가 영업이 어떤 정지가 됐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인 소송으로 해서 어떤 중재로 해서 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외에 보면은 그 추심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예를 들어서 그 대무역보험공사라든가 보증보험이라는 이런 쪽에 해외 추심 업무를 담당해주는 기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관 중에 일정한 성공불 조건으로 해서 그 요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절차의 요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어떤 그 영업 사항의 악화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은 또그 판매하는 입장도 미수 대금을 줘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못 주는 상황인데 그 여러 가지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또 나름대로 의무를 다한다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서로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에 대한 내용도 스스로 같이 일정을 만들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미승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 때문에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사로 수출 이해하신 신경 쓰고 제조업체가 아니라 유통사 해별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통사 그러니까 수출자가 이제 제조업체에서 틀린 경우가 좀 되겠는데요.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해외 수출을 한다는 것은 그 물품에 대한 그 공급 권한을 그 제조업체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그 직접 유통하는 게, 자세, 해외 그 직접 유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해외 그 수입상이 좀 있겠고요. 그러니까 수출자 입장에서 수입자하고의 거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제조업체가 그 양질의 다음에 양질의 품질 또는
새로운 품질의 어떤 물품을 계속적으로 수출자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제조업자하고의 어떤 거래 관계도 유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수권서라고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 중국에서 관련돼서 하는 수권서라고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좀 얘기해야 될까요? 권리를 준다는 측면에서 해외 공급자가 중국에 있는 수입자한테 그 이 물품에 대한 그 현재 판매권, 일종의 그 판매권에 대한 수권서라고 좀 볼 수도 좀 있겠고요. 또 다양한 목적의 어떤 수권서도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계약서의 형태라기보다는 일종의 증서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 판매자 아니면 수출자가 수입자 아닌 제3자한테 주요하는 어떤 자격상의 어떤 그 권리상의 증서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그 계약서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32번은 자료는 좀 공유를 좀 해드리겠고요. 표준계약서는 그 별도로 그 한국무역협회 쪽에서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서식 코너가 있습니다. 그 무역협회 그 서식 코너에 가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어떤 그 서식들을 좀 보관을 좀 하고 있고 이게 꼭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 서식만큼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그쪽에 가시면은 그 여기가 그 자료 항목일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 서식이라는 부분이 별도의 어떤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표준 계약서라든가 다양한 형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여러 가지 형태 계약서 영문과 국문과 기타 다양한 형태가 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좀 되겠고요. 단지 무형 형태 무용, 그러니까 무용의 어떤 무용의 전자적 무체물이라든가 용역에 대해서는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는 그 제가 별도로 그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니까 제 연락처를 통해서 별도 좀 문의를 해주시면은 필요한 어떤 무용의 계약서, 용역 계약서 제가 좀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독수 조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좀 되겠고요. 다음에 위탁 그 계약 예정입니다. 자사 위탁이 위탁 계약을 한다는 게 이제 그 제조사 입장에서 자사 제품만 이제 수출을 하다가 위탁 계약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그 제조사의 물품을 그 판매 수출 위탁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자사 제품 이외에 타사 제품에 대한 수출자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출자 역할이라고 한다는 게 어떤 그 위탁 계약서 형태라고 좀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 물품 공급 계약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혹시 이게 뭐 위탁 판매 계약서라고 좀 한다면은 위탁 판매에 관해서는 그 국내뿐만 아니고 그 해외에서도 위탁 판매 수출한 형태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국내 제품을 해외에 그 자기의 소유로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 수탁을 받은 업자를 통해서 물품을 팔되 판매가 되는 대금은 수탁자의 그 수수료만 제외하고 그때그때 그 성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 국내에는 다른 제조사 물품을 공급받는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여기 36번인 경우에는 그 이제 독점 계약에 관련된 관리 규정, 이거 경쟁 제한 규정이 각각 국가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법을 한번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7번인 경우에는 그 분쟁 시에 그 관할 법은 jurisdiction을 한국어로 할 거냐, 한국법을 할 거냐. 이거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적용되는 법 규정도 그렇고, 다음에 여러 가지 상으로 놓고 봤을 때, 가능한 한 그 한국법으로, 한국 그 관할 법원으로 지정을 받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만약 그 아까 그 중립 국가라고 한다면은 그 홍콩, 싱가포르, 런던, 프랑스 이 정도의 어떤 그 국가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에 X워크 FOB 요거는 그 인터컴상의 어떤 정형거래 조건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여기서 그 지금 정형거래 조건이 그 2020년도 개정판에 보면 11개로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여하튼 별도로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은 그 해당 사항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내용들을 좀 공유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기회를 좀 갖겠습니다. 39번. 39번은 그 수출 가격 결정 정책인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은 관세, 해외 물류비, 국내 물류비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것도 그 수출 시에 인코텀스에 보면은 그 정형 거래 조건상에 나와 있는 가격 조건, 이게 그 FOB냐, CIF냐, DDP냐, 아니면 XWORK냐에 따라서 그 해당 적용되는 항목, 비용 항목이 좀 틀려지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수출 시에 어떤 그 정형 가격 조건을 할 건지 정하신 다음에 그 정한 그 가격, 예를 들어서 이제 CFR로 했을 경우에, CIF로 했을 경우에, CIP로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그 비용세 항목들이 쭉 있으니까 그 사항들을 수출자 입장에서 다 관리 좀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두 사용료 그 자체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리적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CNF, CIP, CIF일 경우에는 그 물류 비용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챙기셔서 그 내용들 반영시키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격 결정할 때 그 정형거래 조건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당히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분명히 있죠. 이거는 원가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사 제품으로 판매할지 아니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할지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할지 거기에 따라서 원가적 측면이 좀 틀려지게 좀 되겠는데요. 그런 원가적,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 원가적 측면 이외에, 그래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그 조건을, 예를 들어서 물류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보험료, 다음에 기타, 아, 그 내륙 운송비,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그 경쟁적인 원가, 그러니까 그런 그 비용 원가 부분을 나름대로 좀 책정을 좀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게 그 기사에 수익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 수출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 포인트로 해서 좀 지나친 요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가 수출 가격을 던질 때 그러면 이 수출 가격을 수입하는 국가의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경쟁사 동종의 어떤 경쟁사 제품은 수입하는 국가에서 시장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거로 관련된 비용을 역으로 추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수입 관세라든가 수입 통관비, 수입 물류비, 기타 그 유통업체 마진 같은 것도 나름대로 추정을 좀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하에서 내가 그 제공할 수 있는 수출 가격이 얼마 된다는 거를 비익을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수출 가격에 대한 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수출 가격이 원가적 측면에서 출발할지 아니 시장 가격에서 출발할지 그거는 판단에 좀 맡기겠습니다. 근데 가격 경쟁을 갖기 위해서는 꼭 그 필요한 스터디니까 확인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무역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거는 그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무역 사기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무역 사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좀 어, 드려야 될 뿐요. 이걸 말씀을 드리면 좀 상당히 좀 그 김상이 좀 되겠죠. 뭐 서류를 위조한다든가 이메일을 해킹한다든가 금품을 관치한다든가 또 의도적으로 또 들어와서 불법 체류한다든가 결제에서 사기를 내린다든가 성적을 할 때 불량품을 선적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처법은 가장 확실한 게 그 기본 정보 확인이 필요하죠. 무역 사기의 90% 이상이 상대방에 대한 그 거래 정보만 확인을 해도 막을 수 있다고 좀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본 정보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좀 되는 거니까 그 이외에 또 거래되는 그 지속 그 거래 관계 없는 업체가 하더라도 달라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게 계좌가 그래서 이메일 해킹에 대해서도 좀 있을 거니까요. 또 최초 거래일 경우에는 너무 좋은 거래를 제한을 하는 업자는 꼭 의심을 하고 다음에 그 업자의 그 성격상 너무 그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물량에 대해서 요구할 때도 꼭 한번 그 검토를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항들을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을 해도 사기는 90% 이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주식 계약서 종류 및 작성 주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의지하겠습니다. 수출 후 바이오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그 지속적인 관계 유지인 경우에는 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계속적인 관심의 표현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해당 품목 이외에도 그 바이오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어떤 흥미가 있기 때문에 동종 아니면은 그 동품목이라 하더라도 개설이 된 품목이라든가 다양한 품목에 대한 어떤 판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우리의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제공을 해줘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했으면 하는 부분도 좀 되겠고요. 또 뭔가 어떤 특별히 그 어떤 기간을 정해서 특별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뭐 특별 할인 판촉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자의 어떤 그 입장을 이해해주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관심 표현 이런 게 어떤 지속적인 관계 유지의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 좀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너무 그 지루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려서 정말 좀 송구하고요. 앞에 그 한 시간 동안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그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씀드린 감이 좀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이거 외에도 혹시 많이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제 그 이메일하고 다시 제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활용을 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부협회 그 트위터 쪽에 오시면은 저를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한번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그 수출 계약서 작성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조석재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